자, 시작할게요. 그 유튜브 채널을 알 말씀드렸네. 그 있잖아요. 이름을 뭐로 지을까 고민했었는데 그 뒤에 뭐 TV를 붙이대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TV는 좀 너무 그렇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해서 바꿀 수 있대요. 한 6개월마다 바꿀 수 있어서 대충 경제학 짱박사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장박사 아니고요. 짱박사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꿀까도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챕터 2장 시장과 수요 공급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부터 조금 천천히 보면서 할게요. 자, 우리 경제학의 관심사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이게 같은 동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뭐냐?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페이지에 가보시면 시장이란 거기 뭐 여러 가지 시장 얘기가 있고요. 5번째 줄에 공통점을 보면은 시장. 자, 말 그대로 거기요. 상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파란 색깔로 개념정이 있죠.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서로 접촉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모임을 시장이다.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 뭘 교환하는데?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다르죠. 사과가 거래되면 사과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상품 속에는 이제 사실은 이게 재화랑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재화라는 것은 뭐 노트북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생산물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생산물.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하는데 뭐 서비스 용역. 그러니까 보통 노동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노동 서비스라고 쓸게요. 거래되는 게 이제 노동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 주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공급자라고 그러고요. 사는 사람을 수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환하면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팔려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파란 색깔 개념 바로 밑에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 그 의지라는 말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팔려는 의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경작에서는 팔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전적이라는 말을 쓰고 의지니까 이제 will 또는 willingness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요. willingness. 자, 마찬가지로요. 이제 수요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려는 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려는 의지. 역시 의지라는 말 속에서 사겠다는 계획, 그리고 사겠다는 어떤 willingnes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얼마나 팔까 이러한 결정을 조정해주는 그게 바로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마지막 단락 거기 보시면 균형 가격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되어 가지고 살려는 양, 팔려는 양이 딱 맞아떨어진 그런 상태를 균형이고요.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가격과 시장기구 이렇게 있는데 또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바로 가격이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어떤 국민 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자원 배분과 분배 이렇게 있어요. 자원 배분과 뭐 소득 분배라고 쓸게요. 소득 분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아까 봤었어요. 그래서 경제 안정과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원 배분과 분배 요거를 바로 우리는 미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시 경제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미시 경제.
그리고요, 경제 안정과 성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요, 거시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 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러한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는 거기 뭐 세 번째 줄에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 체제, 시장에 맡기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약간 사회주의라고 할까? 통제. 그 말은 쓰긴 애매하니까. 그래서 다음 줄에 통제 경제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통제 경제 방식, 경제 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약간 시장 메커니즘의 원리에 입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이제 시장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시장의 원리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선호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랑 좋아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다르고요. 또 인간의 능력이 달라요. 아니 뭐 유현진은 야구를 잘하고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고 타고난 어떤 그 능력이 다르다는 것은 꼭 인정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발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호와 자기의 능력, 비교 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생산과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데 이제 통제 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걸 다 무시를 하죠. 획일적인 약간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통제 또는 계획 이런 거에서 한다고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그런 거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점이 우리가 이제 못 살던 때는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때는 정부가 만들어서 배급해주고 이렇게 딱딱 옷도 만들어주고 집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그 다음엔 사람들이 남과 달라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쪽에 이제 기본을 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물론 이 시장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개입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사용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우리는 여기에 베이스를 두죠. 여기에 베이스의 기본은 자유방임이라는 게 사람들의 선호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원리는 아까 저기 가격이라 했잖아요. 중간에 그 시장 기구라는 말이 있고요. 그 내용은 읽어보시고 중간쯤에 가격이라는 게 나와 있죠. 가격의 원리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게 자본주의 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도 가격 기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돼 있죠. 밑에 뭐 고딕체로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배급 기능이 있고요. 레이셔닝 펑션이 있고 엘로케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능력과 선호를 잘 반영해서 나타낸, 여기도 보이시나?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invisible han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신호예요. 신호. 이걸 보고 우리가 신호등이 있어야지 뭔가 자동차가 길에서 엉키지 않고 잘 소통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혼합경제라는 말이 있죠. 혼합경제. 당연히 시장 메커니즘의 기본을 두고 요거를 좀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시장 원리에서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자,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 기구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다 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정 기능을 통해서 조정 역할로 거기 보시면 희소한 자원이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주네요. 그래서 배분해준다. 요거예요. 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을 보고요. 사람들이 어떤 신호 역할을 해서 요걸 보고 행동을 하는데 개개인들은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프라이빗 인터레스트를 추구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셀프 개인의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는데,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나쁜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공익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은데 울어요. 돈 많은데. 왜 우세요? 했더니 아니 부자가 되면 지옥 간대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당신이 돈을 정당하게 능력껏 일한 만큼 벌다 보니까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거는 오히려 이 분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시장에 분필이 필요하네? 내가 이걸 만들어서 공급하면 사는 사람이 있겠네? 내가 돈을 벌겠네? 많이 팔려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우리는 분필을 쓰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사익을 추구했지만 기본 베이스는 공공의 이익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울지 마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경작에서는 우리가 선의의 목적으로 어떤 동기에서 추구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그닥 그것도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공부를 했는데 원래 과정이 중요한 건 맞는데 아무튼 결과가 합격으로 끝나야지 그거는 뭐 잘됐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시작됐는데 공익으로 이렇게 환원되면 뭐 그것도 그냥 뭐 봐줄만 하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어떤 걸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생산 공급자도 가만히 보면 소비자의 눈치를 봐야 돼. 옛날에는 공급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요자, 소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게 바로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하는 걸 바로 우리는 소비자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고딕체로 나와 있습니다. 고딕체는 아니네요. 자, 각주 2번도 한번 보세요. 최종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소비자 욕구에 합치되는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소비자 주권이라 그러고 아니다. 기업의 광고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소비자의 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구속을 받는다. 이거는 갈브레이드가 의존 효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의 선호가 광고나 선전에 영향받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소비자 주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또 하나 다음 단락에 가보시면 한 개의 원리를 사용해서요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를 쭉 나타내는 거 언제나 이게 효율성이 달성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다. 위에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된다. 물론 이 효율성은 달성되는데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 공평성 측면에서는 적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공평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장의 효율성 이 측면은요.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장 기구가 선도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1인 1표가 아니에요. 1원 1표예요. 그렇죠? 뭐 주식시장도 그렇듯이 그래서 1원 1표다. 우리가 이제 투표 같은 거 할 때는 1인 1표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발언권도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제 민주화 이렇게 가게 되면은 1원 1표니까 돈 많은 사람이 정치적인 파워도 많이 갖게 되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이게 정치랑 경제랑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는 마이클 샌델의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가, 돈으로 뭐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격을 부과하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그랬잖아. 다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네 번째 줄에 시장 실패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그래서 이 공평성 같은 이런 아쉬움이 있거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미시경제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시장 하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네, 수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장의 수요. 자, 1번에 시장의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볼 거예요. 자세한 개별 수요 곡선은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우리가 할 거고요. 네, 수요 곡선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1번 수요의 결정 요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수요의 결정 요인.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요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사과라는 게 있다 합시다. 사과를 얼마나 살 것인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뭐 많이 있겠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비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기타 등등의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게 X제 사과라고 하면은 사과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M을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 같은 게 다 영향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뭐 앞으로 내가 벌 미래 소득, 미래 가격 그런 것도 있을겠지만 그거 우선 뺄게요. 비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는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입맛이 어떤가, 입맛. 아니면 유행이 어떤가. 아니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뭐 제도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날씨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함수 관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수요 함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단순화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고려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몇 개 일부 중요하다라는 것을 끄집어내서요.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깔고 관심 있는 것들 딱 끄집어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번 가보시면 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단순화를 시켜가지고요. 저는요, X에 대한 수요 함수다라고 하면, 자, 거기 밑에 시장 수요 함수 나와 있는데, 저는 X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X제 가격 이렇게 끄집어내고요. 책에서는 하첨자가 없어서 그냥 넣지 않았는데, 자, 이거 외에 다른 것들, 뭐, 다른 관련제 가격, 여기서는 R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그냥 Y라고 씁시다. Y제 가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뭐,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이 많은 요인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변수를만 끄집어서 봅니다.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주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수요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위에 23페이지 위에 보시면 수요의 법칙이 나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상품의 수요는 그 재화의 가격과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고요. 또 관련된 상품의 가격도 영향을 미쳐요. 이 관련된 상품은 들어보셨겠지만 대체재 관계냐 아니면은 보완재 관계냐에 따라서 뭐 다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소득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은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도 중요하죠. 이제 정상재 관계냐 아니면은 뭐 열등재 관계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할 때 쓸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요 함수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밑에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쓸게요. X에 대한 수요 함수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3px 저희는 하첨자를 붙이도록 할게요. 플러스 0.3py r 대신 그냥 y제니까 y라고 쓰시죠. 그 다음 플러스 1.4m 소득이죠. m이 플러스 0.07n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마이너스 0.1의 t가 지금 이거는 테이스트 취향입니다. 취향. 그러니까 뭐 선호라고 할까 취향인데 이게 되게 이건 싫어하나 봐. 그래서 취향이 한 단계 올라갔을 때 이게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반영되지 않는 기타 등등 알파라고 하면 뭐 257에 여기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로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면 우선 첫 번째는 여기요.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수요량이 소비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이너스네요. 이게 이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제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이게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Y제 가격이 비싸질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잖아요. Y제가 비싸지면 Y제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X가 흥해요. 두 개 경쟁 관계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대체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M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M은 지금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앞에 이때는 부호예요. 이 뭐 개수는 이제 나중에 탄력성으로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너무 미친 거 안 보실래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서로 플러스 관계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해서 정상재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뭐 더 증가하고 취향은 마이너스 뭐 이 세 가지만 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수요다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에 우선 수요 개념에서는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수요의 결정 요인을 받고 시장 수요 함수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인데 이렇게 할게요. 2번 수요 함수 이렇게 지금 살펴봤고요. 다음 이건 이제 그림으로 또 그리려고 해요. 3번은 시장이라는 말도 늘 걸 그랬네요.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근데 우선 수요라는 말 할 때 거기 보면 유량이라는 말 있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죠. 유량이라는 것은 이제 흐를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flow예요, flow. 흘러가는 물의 양을 측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뭐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나타낼 때는 유량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거기도 나와 있는데 소득 같은 경우는 유량이에요. 야, 너 소득 얼마니? 했을 때 나 500만 원이야 라고 하면은 와,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1년에 500주인데 아, 조금 버는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500인지 1년에 500인지 연봉인지 시급인지 1시간 일하면 500인지 뭐 거기까지 기간이란 개념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차원이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이게 칠판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세 번째 줄에 다른 조건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요. 세터리스 페리부스라는 가정하에서 네, 얘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X의 가격만 여기에 미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고정시켜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시켜야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막 갑자기 수업 들으면서 태풍 걱정돼요? 아, 뭐 원래는 그래야 되겠지만 그럼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고정돼 있어요. 남북 문제, 뭐 트럼프, 태풍, 일본과의 관계 이거 다 고정돼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경제학 수업에만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적합한 거에 따라서 관심사만 부각시키고 다른 것들은 여기 또 영향을 미치지만 고정돼 있다고 얘기해야지 뭔가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영향 미치는 건데 밑에 중간에 보세요. 2-2-식을 보시면 관심 없는 다른 것들을 툭 묶어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묶어요. 다 고정된 상수 취급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뭐 0.3은 숫자고 PY는 뭐 기호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아랍어나 무슨 뭐 이상한 러시아어 같은 거 보면 꼬불꼬불 하잖아. 그거 다 글자인지 숫자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그러니까 다 고정된 상수 취급해버려서 그냥 알파로 퉁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뭐 257이나 알파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값과 관심 있는 px와의 관계를 가지고 칠판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걸 다시 볼게요. 정리를 하면 자, 이거 정리할게요. QX에 대한 수요는 마이너스 3PX 플러스 알파 25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칠판에 그림을 나타낼 때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수직축에는 수평축에는 QX를 놓고요. 수직축에는 PX를 이렇게 놓으려고 해요. 관례상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X축과 Y축이 우리가 둘 다 관심 있는 변수를 놓게 되는데 더 관심 있는 변수를 여기다 이걸 놔요. 수평축. 그러니까 우리는 희소한 자원인 XJ를 어떻게 엘로케이션 할 것인가가 관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램을 그리려면 수직축이 XJ 가격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XJ 가격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PX의 가격은 요거 3PX 넘어가고 QX 이거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QX 플러스 요거 잔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알파 플러스 25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바로 수직축 절편이 돼요.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QX가 빵이 되면 이 절편이 여기 오는 거죠. 얘가 알파 플러스
257을 3으로 나눈 값이 될 것이고 우하향하는 직선 해서 기울기가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렇게 기울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곡선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다음 네 번째 가볼게요. 자, 수요 곡선 위의 이동과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체의 이동과 자, 뭘 비교하냐면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 자,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고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는 곡선은 변화하지 않고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아니, 우리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뭐냐면 주어진 어떤 가격에 대해서 P0에 대해서 나는 물건을 얼마나 사겠다라는 이게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만큼 사려고 합니다. 가격이 싸지면요,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이 사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또는 수평축에 주로 이제 얘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건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해서. 근데 X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있죠? 여기 다른 요인들. 이거. X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절편 기울기가 변한다고요. 얘가 P와 Q가 변하게 되면 이건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곡선 상에서 곡선 자체는 그대로 있고요. 근데 이외에 기타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곡선 자체가 쭉 이렇게 이동을 해요. 우측 이동 또는 상방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저쪽 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수요 곡선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사실 보셔야 되거든요. 수요 곡선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살짝 볼게요. 여기가 Q가 있고요. 여기가 P가 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해요. 자, 그래프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국제경제까지 가시더라도 축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축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는 여기서 보는 거야. 노란 색깔 수직축에서 눈을 가지고 살펴봐요. 요걸 1번 시각이라고 할게요. 1번 시각. 1번 시각은 가격이 얼마였을 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여기다 정리하면 1번 시각은 가격이 얼마로 주어지잖아요. 기분하고 주어지게 되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살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맥스 구입하려는 수량, 수요량, 이걸 바로 수요곡선 옆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가격이 P1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까지 사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수요곡선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근데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를 또 많이 볼 거예요. 2번 시각이요. 2번 시각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2번 시각은 수량이 주어져 있어요. 기분 Q 수량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까지 높이다라고 하면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최대한 아까 얘기했죠. willingness, will이 들어가요. 의지가 들어갑니다. willingness to pay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의 높이로 해석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1개, 2개, 3개, 4개, 5개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willingness to pay가 점차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높이가 바로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소득이 증가했다 할게요. 소득이 증가시 아니면 취향이 증가시 이렇게 소득의 증가시. 자, 이게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가격은 똑같을지라도 내가 더 부자가 되니까 물건을 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측 이동해요. 우선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이동해요.
왜냐하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밑에서 보면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 부자가 돼서 소득이 되니까 지불하려고 하는 윌링 투 페이가 더 높아지겠죠. 그거? 나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 있는데 옛날에 이거밖에 안 됐어. 이거보다 더 비싸면 안 사. 이랬는데 부자가 되니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당연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측 이동이고요.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죠. 그래서 우측 또는 상방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수요 곡선의 의미를 파악하셔가지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는 곡선상의 이동이다 해서요. 교수님마다 다르지만 수요량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곡선 자체. 이거는 수요의 이동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수요 곡선 위의 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곡선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곡선 위에 이동 이거는 량자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요량의 뭐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그게 아니라 밑에서 두 번째 달러인가요? 맨 마지막 줄에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하면 이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량자를 빼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탄력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가요? 몇 번째죠? 네, 모르겠네. 그럼 세 번째 한번 해봅시다. 3번. 수요의 탄력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다시 보긴 할 텐데요. 3번 맞아요? 2번이요? 3번? 2번? 그냥 볼까요? 그냥 3번을 놔두죠, 뭐. 자, 우리 나중에 다시 볼 건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사과시장이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발생합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충격이 발생해서 충격이 발생하기 전과 후를 같이 비교하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걸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충격 샥이 와요. 그럼 이제 샥이 오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접근할 거예요. 첫 번째는 스텝 1 이렇게 하면 충격이 어떤 영향이 있니 없니? 이게 첫 번째. 영향이 있니 없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그 다음 뭐가 관심이냐? 야, 충격이 플러스 영향이니 마이너스 영향이니? 이게 이제 그 다음 관심사가 돼요. 자, 이게 사과시장이라 합시다. 사과시장이에요. 예, 오늘 그 태풍이 막 오고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한데 태풍이라는 충격이 불어닥쳤어요. 태풍. 그러면 태풍이란 충격 때문에 갑자기 사과를 살까 말까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라든가 이런 소득이 변해요?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태풍이란 충격이 수요에는 영향이 없어. 태풍이 불게 되면 근데 생산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야, 태풍이. 그래서 영향이 없으면 그거는 거기서 끝. 근데 공급에 영향 미친다? 그럼 태풍이 불면 뭐 사과 과수원업자들은 환영해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지. 네거티브한 충격을 미친다고.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요. 네거티브니까 얘가 비용이, 공급 곡선이 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비용 곡선을 뜻해요.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증가해요. 아니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얘가 상방 이동하거나 좌측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1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격은 올라갔고 거래량은 감소했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텝 3 좋아,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니? 그 정도가 이제 또 관심입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치니 이렇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영향이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 조금 영향 미칠 수 있고 얘가 조금 변했으면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거래량도 조금 줄어들 거고요. 그게 아니라 빨간 색깔 같이
많이 영향을 미치면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반응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우리가 그거를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개념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탄력성 해가지고요. 네, 뭐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각각의 어떤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 민감 동그라미 치시고 얼마나도 봐야죠. 얼마나 그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A의 비탄력성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할 겁니다.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요. 이렇게 봅시다. X에 대한 수요 함수를 보면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 세 개만 할게요. 세 개만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X의 소비량이 변하는 거를요.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요. YJ 가격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YJ 가격이 영향을 미쳐서 X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수요인 앞으로 뺄게요. 지금 수요 시장이니까 뭐 굳이 공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 또는 대체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변화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영향을 받니 그거를요.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 자, 이거는 뭐가 변한다고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선 산식 나와 있는데 뭐 산식, 뭐 정의와 개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합시다. 정의와 그 다음에 계산 과정 수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뭐 정의는 알겠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나타내고요. 산식을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첫 번째 변화율로 나타냅니다. 입실론이라고 써서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변화율이니까 가격의 변화율, 분모에다가 가격의 변화율, 충격을 주는 게 가격입니다.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있습니다. 변화율. 네,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변하게 되면 수요량은 반드시 마이너스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호가 자꾸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3과 5 중에서 어느 게 탄력적입니까? 하면 5가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가 되면 어떤 게 탄력적입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요. 스텝 바이 스텝에서 충격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요.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는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얼마나 충격인가요? 사실 우리는 관심사가 3보다는 5가 네거티브하게 충격을 많이 주는 건데 숫자가 마이너스 3이 크네?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마이너스는 없애세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세요. 이렇게 해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 마이너스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X당초 아예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그냥 바꿔줍니다. 그거는 그냥 편의상 그러는 거고 요즘은 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정해진 룰은 아닙니다. 자, 가격의 변화율은요. 거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X의 가격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저는 그냥 하첨자도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량이 원래 몇 개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변화율을 왜 씁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변화 크기로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위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센티미터로 돼 있다 합시다. 어떤 게 100cm에서 110cm로 변하게 되면 이거는 변화한 크기는 1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단위를 미터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1m가
1.1m 되잖아요. 그럼 변화 크기는 0.1이라고. 아니 그럼 탄력성 계산할 때 끝에 단위가 센티미터로 나타내느냐 미터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10이냐 0.1이냐 이게 고무줄 같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면 뭔가 기준을 확 잡을 수 없으니까 변화율이라는 새로운 측정 지표를 사용해요. 그럼 이 10은요 100cm에서 10cm 변한 거니까 10% 변한 거고요. 0.1은요 1m에서 0.1 변한 거니까 이것도 10%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지로 하면은 단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변화율이라는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요거요. 앞에 뭐 절대값 씌우거나 마이너스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 식을 거기 보시면 두 개로 바꿔서 씁니다. 이 델타끼리 묶을게요. 그래서 델타 px분의 델타 qx고요. 그 다음에 qx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절대값 씌우거나 마이너스 붙일까요?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게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거 한번 째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탄력성이 뭐와의 곱으로 되냐? 이거의 곱과 요거 1번 부분, 요 A 부분의 요 곱과 여기 B번 부분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B번 부분의 곱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적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성적이 과연 노력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애시당초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성적이 올라가서 합격한 건지 그게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게 되면 야, 이 시험은 노력과 성적이 관련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면요. 얘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렇죠? IQ가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노력이 증가할수록 성적이 올라가더라. 그렇게 되면 이 시험은 노력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걔가 붙었는데 저는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것도 있지만 아이고 알고 봤더니 IQ가 막 200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노력 전 노력 안 해도 붙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담배 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많이 피셨는데 100살까지 살았걸랑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셨죠? 그거 차차 우리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께서 담배 피셨는데 100살까지 살았다. 담배 안 폈으면 150살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IQ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노력이 증가하면 성적이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는 머리가 좋을 때 성적이 올라가는 게 관심이다 하면은 IQ를 다 다르게 하는 거야. IQ가 100, 120, 140, 160 있는 사람 해놓고 노력을 고정시킵니다. 그랬더니 IQ가 좋을수록 성적이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은 오케이. IQ와 이 시험의 성적은 비례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에 영향 미친 요인이 A번과 B번이라는 팩터가 있게 되면 이걸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컨트롤 시켜서 우리가 봐야 돼요. 둘로 나눠서 볼게요. 만약에 B번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게 B번 부분이 고정되어 있으면 자, 탄력성 보세요. A번 부분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A번 부분은 이거예요. 델타 PX분의 델타 QX가 커질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저는 A번 부분을 고정시킵니다. A번 부분을 고정시켜요. 고정시킨다라고 할 때 A번 부분이 없어요. 그럼 B번 부분이 커질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 아시겠죠? 그럼 B번 부분이 QX분의 PX인데 얘가 커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 A번 부분이 뭡니까 하면 이게 기울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기울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울기랑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의 역수라고 해요. 기울기의 역수. 요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수요 곡선을 쭉 나타내면 이게 QX고요. PX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자, 기울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기울기가 이거야. 얘분의 얘 이렇게 된다고요. 요게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Q, 델타 P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울기는 델타 QX분의 델타 PX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뒤집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수니까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성은 작아지고 물론 얘가 고정돼 있을 때
위치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고정된 값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수요 곡선이 QX고 PX가 이렇게 있을 때 저기 B점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PX랑 QX를 고정된 어떤 한 점을 잡아야 돼. 점점점 이렇게 Q0, P0 이 점에서 할게요. 이 점에서 보는 거야. 위치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차이가 나는 건 이제 기울기만 다르게 해요.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가 있고요. 가파른 기울기가 있습니다. 가파른 기울기가 있어요. 가파 이렇게.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세요. 요 점에서 기울기의 역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작아요. 완만하니까. 그럼 이때는 탄력성이 커져. 그러니까 딱 보면은 가격이 하락할 때 얘는 조금 증가하는데 얘 많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울기가 작으니까 탄력성은 커지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냐 있어가지고 그냥 29페이지에 첫 번째 줄 보시면 기울기의 역수다라는 거, 그거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책에서는 요거는 빠져 있는데 1번 부분이 고정된 거는 빠져 있어요. 1번 부분이 뭐예요? 기울기를 고정시킨 거야. 위치죠, 위치. 자,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수요 곡선을 하나 이용할게요. 이렇게 쭉 봅시다. 여기가 QX고요. 여기가 PX라고 합시다. 자,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직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위에는 기울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고정시킨 거예요. 일정한 수요 곡선이에요. 디맨드 곡선을 하나 상정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스몰 A점이라 하고요. 여기가 스몰 B점이라 하고 스몰 C점이라 해봅시다. 잘 보세요. A와 B, C는 전부 다 기울기는 똑같죠. 그냥 우하향하는 직선 같은 기울기의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갈수록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한번 잘 보시면 자, A에서 B로 갈수록 첫 번째는 Q는 작아져요. 얘는 Q는 작아지고요.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는 커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값이 커지면 탄력성이 커진다며. 가격은 비싸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Q는 작아질수록 분모에 있으니까 탄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가격이 비싸질수록 A에서 C로 가면은 그걸 충족하네. 그래서 A에서 뭐 B, C 일수록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X의 가격은 상승하고요. X의 소비량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똑같은 상황에서 위치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바로 위치와 관련된 겁니다. 위치.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총회해 가지고요. 오, 이렇게 되니까 탄력성은 커지는군. 이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요거 내용 좀 잘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거기 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 보면서 뭐 교차 탄력성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공급 곡선 본 다음에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수업은요, 이게 보니까 좀 이게 제가 혹시 신나고 재미난다고 해서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해서 저도 힘들고 보통 학교에서도 50분 정도 하니까 50분 하고 10분 쉬고 뭐 그렇게 할게요. 아셨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